이제는 정부가 정말 재정을 써서 돈을 써서 소비에 안 좋은 그림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정말 이례적으로 9월 달에 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주재로 해서 이러한 회의를 했다라고 해서 회의 공보문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정확하게 주택 가격의 하락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크고 위험한 지역들, 네. 리스크로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지역들을 사주는 재정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서 가격이 더 빠지는 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의 언급을 이미 했고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를 해준 거죠. 굉장히 큰 변화인 겁니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자 김원자입니다. 지난달 중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시중에 좀 돈을 풀었죠. 통화 측면에서 돈을 풀었는데 시장 반응 금세 시큰둥해졌습니다. 주가도 오르다 말았고요. 내일 대규모 재정정책, 정부가 돈을 푸는 계획이 발표될 것 같은데 뭐 그 규모가 얼마나 클지 시장은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또 중국 경제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이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경기부양책,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지 KB증권 아시아시장팀 박수현 팀장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그래서 근데 중국이 이런 걸 정부가 나와서 이런 정책을 뭐 기자회견 하듯이 발표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건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 했던 게 글로벌 금융위기 사이클에 한번 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요? 네, 그때, 2008년, 9년에? 네, 그 사이클에 네. 중국 나홀로 성장률 10% 이상 달렸을 때 네. 그때 중국이 4조 위안 패키지라고 해서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연중에 갑자기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4조 위안 이게 부양 패키지라고 많이 불러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로 치면 추경 같은 겁니다. 4조 연내 위안이면 추경. 네. 800조. 지금은 2조 위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그때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아지긴 했지만 지금은 그럼 내일은 한 380조 정도. 380조 정도 우리 돈으로 네, 맞습니다. 380조 정도의 재정 정책이 나올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6조 위안이 이미 투입이 돼 있거든요. 올해. 네, 네. 그러니까 추경을 2조 정도 하는 거니까 3분의 1 사이즈를 지금 시장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좀 그 이야기가 많습니다. 2조 위안이다, 뭐 4조 위안이다, 10조 위안이다. 네. 얘기가 많은데 명확한 근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이게 사실 뭐 정부가 얘기를 해주는 숫자가 정답인 거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냥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럼 이 예상치의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원래는 블룸버그에서 한 10조 위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0조 위안. 네. 이게 뭐냐면 2009년 그 800조. 네, 그 금융위기 사이클에 GDP 대비해서 한 10% 정도를 네. 재정정책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GDP가 40조 정도 됐었고 유한 기준으로. 네. 그래서 10% 하면서 4조 위안이 나왔던 건데 지금의 중국 GDP가 127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유사한 정도의 그림으로 가려면 10조 위안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한 8% 정도 되는 거거든요, GDP에. 근데 이게 얘기가 좀 나오고 나서 중국 정부가 기자회견을 한번 재정부는 아니고요. 밑에 있는 국무원은 이제 다른 기구이긴 하지만 여기는 예산이나 뭐 재정 관련된 걸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재정 관련된 얘기가 숫자는 안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힌트를 줄 줄 알았는데 뭐 힌트가 별로 나오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10조 위안은 어려운가 보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어서 4조 위안, 2조 위안 이렇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이 보는 미니멈은 2조 위안인 거고 네. 저는 2조에서 4조 위안 사이로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보는 건 숫자가 시장의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한 것도 중요한데 네. 일회성으로 한 번 하고 끝날 건지 네.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련된 후속 조치가 나올 건지 그게 저는 시장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4조 같아요. 위안 이번에 예를 들어 내일 2조나 4조 위안 풀고 또 조금 더 지나서 또 풀고 재정으로 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숫자들은 또 지금 내일 나오는 재정부 발표를 보고 업사이드를 저희가 좀 가늠해봐야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재정도 하고 재정이랑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뭐 복지 비용 같은 것도 조금 더 편성을 한다든지 지금은 중국 실업률 같은 게 너무 심각하니까요. 네.
이런 게 계속 나와줄 건지 아닐 건지 이걸 판단하는 게 저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가 한번 가늠지어 보기 위해서 제가 차트를 하나 들고 왔어요. 네. 저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정책 지원을 할 거다. 재정을 포함해서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중국이 왜 지금 재정 정책을 발표했는지 그리고 지금 발표한 이 이유가 한 번만 하고 이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GDP를 구성하는 항목을 통상 이렇게 저희가 보는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저희가 보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까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GDP를 어떻게 보면 버티게끔 그래도 5% 정도 숫자를 만들어냈던 가장 큰 요인은 순수출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저가로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중국 GDP에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아시는 것처럼 위안화가 강세로 조금씩 돌고 있고요. 중국이 그렇게 되면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환이라는 건 나 혼자서 조정할 수 없거든요. 미국 따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젠 뭘 가지고 5%를 만들 수 있을까? 정부 지출 가지고 소비를 자극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5% 얘기했고 내년에 어떻게 될 건지는 봐야겠지만 저는 내년에도 GDP 5%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을 어느 정도 방어해 주려면 이 정도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올해 지금 10월, 11월 나오는 이 정책이 내년까지 영향을 주려면 지속적으로 정책이 나와줘야 올해 5%, 내년 5% 둘 다 어느 정도는 달성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중국이 이 수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는 수출은 결국엔 생산이랑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 차트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네. 중국의 주요 생산 품목들의 증가율입니다. 보면 이미 곡선이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주요 소재들, 뭐 자동차, 컴퓨터, 통신기기 이런 것들 이미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조금 더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거, 이게 제조업 PMI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 정부가 두 개를 발표해요. 하나는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국 제조업 PMI가 있고 하나는 차이신 제조업 PMI라는 게 나옵니다. 차이신은 민간기구에서 발표를 하는데 차이신은 샘플링하는 기업들이 확연히 달라요. 여기는 동부 연안에 있는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경기를 보려면 차이신 PMI를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내수랑 연결되어 있는 중후장대 기업들이 통계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수랑 연결되어 있는 건 통계국 PMI를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기울기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게 검은색 선이죠. 차이신. 네. 그러니까 수출 경기가 지금 이미 굉장히 가파르게 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선행적으로 우리가 제조업 PMI에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GDP 구성 항목에서 말씀드렸던 거 수출을 가지고 GDP를 버티는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이미 많은 지표에서 좀 드러나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자, 내일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한 규모라는 건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표했던 거에 견줘봐도 상당한 규모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럼 그동안에도 중국 경제는 계속 무거워지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저걸 푸는 겁니까? 그게 연준의 금리 인하로 네. 중국이 순수출로 더 이상 추가로 업사이드를 GDP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는 이제 조금씩 갉아먹는 사이클로 가는 거죠. 금리 인하하면 위안화는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더 어려워지죠. 약화될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중국이 수출 단가를 굉장히 많이 이미 낮췄는데 환을 고려해서 단가를 낮추려면 2배 이상을 낮춰야 되는데요. 네. 그럼 기업들이 역마진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도 싸게 파는데. 그럼요. 그래서 네. 룸이라고 하죠. 여지가 굉장히 좁아졌고, 그래서 여기에서 운신의 폭이 없어지면 결국엔 다른 항목들을 건드려서 GDP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는 플러스를 만들어내야 GDP가 올라가니까요.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지출을 써서 소비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선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달 발표했던 통화정책, 그거는 뭐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부양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입니까? 지금은? 처음엔 주가도 좀 오르고 좋았었는데. 네. 통화정책 나왔을 때는 사실 폭발적인 반등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좀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9월 24일 날, 지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에 통화정책이 패키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 목요일 날 이틀 뒤에는 재정정책 패키지가 막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요 두 날에 시장의 반응이 완전 상반되는 그림이었어요. 화요일 날에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냐면 신탁회사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신탁회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옛날에 있었던 종금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2금융권의 느낌이 강하고 대출을 많이 해주는데 이때 통화정책 했던 게 뭐냐면 금리 지준율도 인하를 했고 추가로 이미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50bp 모기지 금리를 낮춰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내 대출 가져가서 은행 가서 이거 정부에서 대환대출로 대환 대출 해주는 거죠? 네. 그럼 0.5% 이자율 깎아서 다시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월간으로 나의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네. 절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를 더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시장의 반응은 그러면 제2금융권 대출을 잘 갚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소비로 안 가는 거죠. 기존에 대출 받은 거를 갚겠다. 더 이자율 더 높은 거 갚는다 이거죠? 네, 이런 식의 로직으로 형성이 됐고 실제로 신탁회사들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도 많이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돼서 조금씩 대출을 잘 갚는 사이클로 더 가겠다였지 소비를 더 하겠다의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는 한 달 전에 이렇게 통화정책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도 낮추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해서 분위기를 좀 보다가 이걸로는 안 되는 택도 없구나 하니까 내일 또 발표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 정책은 원래 계획돼 있던 겁니까? 먼저 통화정책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방 더 세게 재정정책 때리고 이러는 겁니까? 목요일 날에도 재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물론 지금처럼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었는데 투 트랙으로 나눠서 이 저소득층한테는 현금 지급을 일회성으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추정치로는 아직 확정치를 중국 정부에서 발표해 주진 않았는데 네. 지역별로 차등해서 한 20에서 60만 원 정도 레인지로 현금을 지급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 쿠폰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시, 대도시가 먼저 발표를 했고 5억 yuan,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소비 쿠폰을 뿌렸고요. 중산층은 이제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쿠폰을 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은 이제 현금 지급을 해주고, 네. 이런 식이 이제 목요일날 재정이 나온 거죠. 그때부터 시장이 소비주 위주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정말 재정을 써서 돈을 써서 소비에 안 좋은 그림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날 또 핵심이 뭐였냐면 중국이 정치국회의라는 걸 매분기 합니다. 네. 이게 분기가 끝나는 그 다음 달에 해요. 그래서 4월, 7월, 9월, 12월 이렇게 하는데 9월 달에는 원래 중요한 얘기들을 안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이례적으로 9월 달에 정치국회의는 시진핑 주재로 해서 이러한 회의를 했다라고 해서 회의 공보문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정확하게 주택 가격의 하락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주택시장 네. 부양은 해야 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기조가 완전히 좀 바뀌는 거예요? 네, 완전 다른 기조의 사실 문구가 나온 거고요. 약간 살려보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을 여기서 살린다라고 표현하기가 아직 조금 애매한 네. 지점이긴 하지만 그러려면 당연히 재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도 여기서는 막으려면 중국 정부가 이미 얘기해 준 힌트들이 좀 있는데 미분양 주택을 사겠다고 했어요. 예전에 우리처럼요. 근데 네. 우리하고는 규모가 다를 텐데 그 고이야기부터 먼저 여쭤보죠. 미분양 주택이 프랑스 사람들 다 들어가 살 만큼 많이 남아 있다는 말도 있고 이걸 어떻게 사드립니까? 모두 다 사지는 어려울 거예요. 네. 대신에 가장 크고 위험한 지역들, 네. 리스크로 많이 유발할 수 있는 지역들을 사주는 재정 투입을 것만으로도 한다. 사실은 어느 정도 하방을 지지해서 가격에 더 빠지는 건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의 언급을 이미 했고 그 내용을 구체화해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를 해준 거죠. 굉장히 큰 변화인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민들 집값 더 이상은 안 떨어지게 우리가 밑에서 받칠게 이런 언급을 했다 이 말인 거죠. 네, 이게 단어로 지질회온이라고 해줬는데 중국이 이제 사자성어 비슷하게 네, 네. 축약해서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지가 정지의 지자입니다. 질이 떨어질 지자예요. 네. 그러니까 떨어진 걸 정지시키고 네, 회가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회귀, 온, 안정적으로. 야. 네, 온건하게. 네. 이렇게 얘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국 부동산 얘기할 때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이거 나와가지고 이제 부동산 규제한다 이런 걸 전전긍긍 했었는데 그 단어는 이제 쏙 빠졌고요.
이제는 반대로 지질 회온, 떨어지는 걸 막고 안정적인 그림으로 가는 걸 유도하는 거. 이 단어가 나온 거죠. 그리고 재정을 쓰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와중에 시장에서 숫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조 할 건데 4조 할 건데 2조 할 건데 이게 네. 너무 궁금했는데 그 숫자가 계속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좀 많이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됐죠. 어제자료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재정부가 재정 관련되어 있는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이제 내일 재정부 장관의 입에 다 쏠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일 2조 위안을 풀던 4조 위안을 풀던 분명히 그 재정 그렇게 많이 풀면 부동산 시장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 뭐 대출 규제나 뭐 여러 마이크로한 뭐 대책들이 있겠지만 지금 그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를 포함하면 시장의 위험, 부동산 워낙 인화력이 높으니까요. 그런 위험 이런 거 떠나서 어쨌든 이제는 지금부터 이제 탄환 써서 경기 살리자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이 정말 이 차트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차트가 최근에 2주 사이에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정도 올랐거든요. 네. 항생테크라고 하는 지수는. 급등을 했었고 그러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변화는 사실 주석이 직접 입을 열었고 네. 여기에서 부동산 언급을 하면서 자산 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 의지가 확인이 되고 여기에 통화정책, 재정정책이 붙으면 이제는 레이어가 쌓이면서 앞으로 알파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겠다. 주식이랑 연결하면 결국에는 기업 이익인 거죠. 이제는 이익단의 증가가 중국이 소비자 물가가 0.3 이 정도 레벨인데요. 네. 이제는 1% 넘어 2%로 갈 수 있겠다라는 좀 자신감을 불러 넣어준 겁니다. 두 가지가요. 내일 이 정도로 어쨌든 대규모 재정 정책이 나온다면 오늘 중국 증시는 많이 올랐어야 할 텐데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는 돼야 이게 진짜 시장을 확 구워 삶을 만한 규모는 된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세요? 지금 예상치로는 많이 집중된 게 2조 위안이긴 합니다. 2조 위안? 네. 그래서 2조 위안을 딱 부합한 숫자나 2조 위안 그래도 좀 더 상회하는 숫자면 시장은 여기서 안도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고요. 만약에 2조 위안보다 낮은 규모가 나오면 시장은 좀 출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예 언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10월 말에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상무위 상무위원회라고 하는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국이 보통 이 재정 관련된 숫자를 과거에 바꿨던 경험이 있어요. 토요일 날 하는 재정부 이 기자회견은 수시로 그냥 갑작스럽게 한 거고 네. 10월 말에 하는 이 상무위원회는 매년 10월 말 정도에 해주는 거고 지난해 실제로 이때 10월 말에 1조 위안 추경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네. 그래서 원래 중국이 지난해 재정 적자율이 3%였는데 요거 추경하면 3.8%로 올라가는 효과가 지난해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 재정부 장관이 만약에 숫자를 얘기 안 해주면 조금 출렁이면서 변동성을 나타내고 10월 말에 나오는 상무위원회로 좀 눈이 쏠릴 가능성은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네. 안 나오면 이제 10월 말로 관심이 이동이 되면서 상무위원회에 이제 얼마가 나올 건지로 시점이 좀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럼 시장은 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숫자가 나오는가. 그러면 이 숫자가 2조 위안인지 2조 위안을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이렇게 또 시장의 반응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건 사실은 이 나라가 이렇게 정보가 잘 공개되는 나라가 아니니까 그건 어제 오늘 중국 증시가 아닐까 해서 지수가 어땠어요, 근데? 어제는 괜찮았고요. 네. 오늘은 또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은 별로 내일 재정 정책을 큰 기대 안 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물론 뭐 하루 이틀 봐서는 모르는 거지만. 네, 기대를 안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네. 섹터 흐름을 보면 상대적으로는 소비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그래도 좀 선방했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네. 소비 기대감이 재정 연결해서 없으면 네. 이렇게 흐름이 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반도체는 사실은 정부가 그 재정으로 지원금을 많이 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을 강화하는 그림에서 반도체도 좀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러한 심리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은 좀 조정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네. 아예 기대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숫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지금 했을까 네. 여러 가지 의구심에서 아까 순수출 연결돼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출과 제조업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가 두 개 있어요.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시위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이게 차이나 시위. 디센트라고 해서 시위 건수를 미국에 있는 웹사이트에서 발표를 합니다. 중국이 시위가 있나요? 있나 보죠? 있죠. 네. 근데 중국 안에서는 언론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공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루트로 확보를 해서 미국에 있는 요 기관에서 발표를 해줍니다. 네, 저 살다 처음 들어보는 추입니다. 네. 네, 그래서 몇 건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추세를 보면 올해 피크를 한번 찍었습니다. 6월 달에. 347건 네. 올해 집계 이래로 가장 큰 시위 건수가 나왔고요. 이거는 당연히 지금 보여드리는 청년층 실업률이랑 같이 연결되어 저 있어요. 발표 안 한다고 하나요? 요즘 조정하고 다시 발표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난해 말부터 다시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요. 중국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16세부터 24세 여기 이제 청년층이라고 5명 많이 중 1명이 놀고 있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실업률 조정해서 발표했는데도 청년층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런 것들이 GDP 성장률을 시진핑 들어와서 딱 한 번 목표치 도달을 못했거든요. 코로나 때. 이번에 못하게 되면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치적으로 중국은 지금 밀당 독재도 아니고 사실 1인 독재 그림으로 네. 가고 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이 7% 무너지면 국민들이 동요하고 시위 일어날 거고 정권이 좀 흔들릴 수 있다. 6% 무너지면 지금 5% 정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의 목표는 그죠? 네. 거기에 무너지면 또 불안해질 수 있다. 네. 네. 안 그래도 지금 실업률이 코로나 때 봉쇄하면서 입었던 타격에다가 중국이 민영 기업들 규제를 엄청 했었잖아요. 사실 플랫폼 기업들 전자상 거래부터 시작해서 게임, 헬스케어, 사교육 규제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이 소비 심리의 여러 가지 하방 압력, 그리고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에서 연결되는 또 고용의 어떤 압력, 이런 것들이 이제부터는 좀 바닥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걸 해결하려면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통화 정책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보긴 봤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꽉 눌려 있는 사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동료가 베이징에서 일하다가 그러니까 특파원이 휴가를 갔는데 가족들끼리 베이징 근교로 갔을 거 아니에요. 호텔 매니저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문 두드리더니 누구 기자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중국에 살다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정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억눌린 사회가 왜 폭발하지 않나 보면 그동안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그렇죠. 빠르게 성장하고 했었는데 그 성장이 어느 순간 둔화되는 순간 정말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사회인데, 네. 하여튼 이 모든 어떤 수출 중심의 중국 경제에서 내수 중심, 그 말은 이제 소비 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한다면 그걸 가능하게 했던 트리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아마 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지금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는 단기간으로 보면 과거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따뜻해서 많이 안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또 이것도 그런 것도 보겠네요. 좀 연결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연동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네. 미국이 여기서 금리를 다시 인상한다. 인상 그러지 사이클로 가지 않겠지요. 않는 한은 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여기서 그만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방향성은 이미 틀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소비를 위한 이러한 자극, 이러한 정책들은 저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소비가 풀려야 기업들이 좀 더 돌아갈 것이고, 그래 일자리 문제, 그중에 청년 일자리 더 심각한데 통계가 그렇고 중국 통계 우리가 100%는 못 믿으니까요, 그죠? 일자리 풀리면 소득 가고 내수 가고 다시 소비 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죠? 그게 풀려면 그래서 내일 중국 정부가 돈을 얼마나 뭉터기로 풀어낼지.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요 2주 사이에 너무 급등해가지고 우리가 뭘 믿고 이 급등 추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주시기는 해요. 네, 실제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었냐?
며칠 안 되는 사이였지만 그래도 데일리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몇 개 가지고 왔는데 네,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좀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9월 24일, 26일 날 나왔던 정책은 국경절 직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절 이거 소비를 봐야 한다고. 네, 소비 데이터에 많이 관심이랑 이목이 쏠렸는데 생각보다 성적표가 좋지는 못했어요. 네. 지난해 대비로는 0.4%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코로나 이전 이제 2019년 대비로는 10%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한 중박 정도 느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국경절 끝나고도 시장이 이 데이터 보고 잠깐 실망하고 또 다시 올라가기는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요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전체 가계 자산에서 비중 제일 큰 건 부동산이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래서 부동산이 살아나는 게 지금은 당장은 중요한데요. 물론 급등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30대 도시 기준으로 거래 면적을 보면 실제로 9월 26일 날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방어 의지를 얘기하고 이 거래가 급증하긴 했습니다. 물론 다시 튀었다가 좀 하향 조정되긴 했지만 이게 또 위아래로 올라가는 그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좀 밑으로 꺼진 건 국경절 때 사람들이 연휴 기간이고 지금 본가에 없다 보니까 자기 옛날 고향에 내려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제 집을 보고 매매를 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건수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이야기하고 나서는 반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었던 어떤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는 이제 이걸 보셔야죠. 아직 가격이 올라오진 못했어요. 가격이 1선, 2선, 3선. 1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도시, 북경, 광주, 상해, 심천 가장 큰 도시들. 2선, 3선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비수도권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은 마이너스의 가격 상승률이잖아요. 네,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습니다. 상승률 하락하는 추세가 둔화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네, 다행히 보통 1선 도시 가장 주택 기준으로 시가총액 덩치가 큰 쪽이 먼저 선행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쪽 거래가 제일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꼬리를 보면 살짝 횡보가 되고 있긴 합니다. 기울기가 비싼 집들은 기울기가 조금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림에서 살짝 완만하게 바뀌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앞에 보셨던 매매랑 연결돼서 정말 올라가는 사이클이 앞으로 연말까지 조금씩이라도 보이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주택 가격의 하방, 정확한 표현이 뭐였죠? 하방선을 지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주택 시장에 대한 수많은 장치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안 팔리면 물론 미분양 주택도 사주지만 뭐 있습니까? 뭐 이자율 낮춰준다든지 대출 규제 풀어준다든지 뭐 양도세 안 받겠다. 이 기간에서 요 기간 사이에 아파트 사면은 그거 다음에 팔 때 양도세 하나도 안 받겠다든지 중국은 이런 정책이 나온 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중국은 놀랍게도 굉장히 오랜 기간 말씀하신 정책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럼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가격이 계속 떨어졌고 매매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사주겠다. 그것도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격 하락을 막아줄게. 이렇게 전개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LTV 올려주고 모기지 금리 물론 지금은 기존에 받아돈 사람들 거를 낮춰주는 거지만 이전에는 신규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계속 내려뒀었습니다. 2년 정도의 트렌드로 계속 낮췄는데 모기지 대출 받는 잔액들은 늘어나진 않았죠. 미분양이 뭐 수백만 가구, 뭐 어디는 뭐 수천만 가구. 혹시 팀장님 아시는 미분양 주택이 지어놓고 지금 비어있는 주택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는? 전체 비중으로 제가 보는 데이터에 의하면 45% 정도가 미분양으로 남아있긴 합니다. 절반 정도. 분모는 뭡니까? 거기서 45%에서. 전체 준공돼서. 준공된 새 집 중에? 네, 새 집 중에서. 새 집 중에 절반이 비어있다? 네. 참. 내수 진작 정책 중에 금융기관이 보유국채 담보로 해서 주식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게 5천억 유안으로 해서 이제 수합을 해준다. 교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거는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수급에서 계속 밑을 받쳐주는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건데 금융기관들이 들고 있는 국채나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금융 자산들이 있잖아요. 그걸 담보로 인민은행이
대출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압으로 이제 유동성을 줘서 이 받은 유동성, 내가 들고 있는 국채를 들고 가서 네. 여기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무조건 주식만 사는 겁니다. 주식 말고 다른 자산은 살 수 없어요. 네. 네,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5천억 유안 한도가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 5천억 유안은 이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로 상장사들이 중국도 중국판 밸류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대출을 해달라라고 상업은행에 얘기하면 이것도 대출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최대한. 네. 그래서 이 대출의 유동성은 상업은행이 부담스러우면 인민은행 우리가 주겠다. 재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민은행이 상업은행한테 대출을 해주고 네. 상업은행이 상장사 대출을 해준다라고 해서 재대출 한 번 더 해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요 두 가지가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수급해서 어떤 하방을 지지해주는 역할들을 해줄 수 있을 것 이렇게 같아요. 증시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또 중국 언론들이 주식 반등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주식 따뜻 위험해요. 계속 이렇게 한다면서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정책이 좀 세련돼진 것 같아요.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네. 중국이 투기적 수요는 막으면서. 네. 사실 2015년, 16년 사이클 무서웠잖아요. 네. 그때 뭐 지수가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 거래되고 있는 게 3,000개 정도였는데 상한가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후강통, 성강통 열리면서 네. 외국인들 직접 투자 가능해지고 그때 레버리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문제를 콕 집으니까 이제 그 레버리지가 청산되면서 그렇게 되면 밑으로 꺼지는 힘이 더 강해지거든요. 강제적으로 이제 그 청산을 해야 되는 물량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는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은 정말 특이한 시장이긴 합니다. 전체 매매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서 80% 왔다 갔다 합니다. 개인이 네.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불이 붙으면 이거는 뭐 사실 끝도 없이 불이 붙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렇게 잘 수위 조절을 해서 우리가 상승을 만들려고 하는 추세를 만드는 거지 급등 급락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지금 금리도 낮고 사실 대출은 계속해서 좀 풀어주는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생활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는 거예요라고 해서 용도 지정을 해서 대출을 받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흐름이 이미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은행들 일부 또 좀 작은 은행들한테 대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네. 작은 은행들이 성명을 막 너도나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생활 안정 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았는데 주식 투자하는 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명을 계속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중국은 사실 언론 통제를 하잖아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다는 건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그렇죠. 의중을 가지고 네. 이런 걸 낸다고 저는 뭐 좀 판단이 되고 네. 그렇다고 하면 상승장을 유도하는 건 맞는데 여기에서 과도한 레버리지가 껴서 다시 문제를 만드는 건 중국 정부가 경계를 하고 있다.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적인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장 머릿속에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통화나 재정을 푸는데 툭하면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봤지만 자산시장만 쑥 올라오잖아요. 네. 얼마나 누르면서 돈을 풀려고 하겠습니까? 네. 잘 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뭐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팀장님 보시기에 중국 증시 방향성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어느 업종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할지요. 네. 저는 지금 장에서는 좀 카테고리를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접근을 하실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정책이 나와서 시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정책이 정확히 원하는 방향이 뭔지 그걸 보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에서의 그래도 조금 더 롱텀하게 계속해서 보실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조금 보실 수 있는 건 전 소비주라고 봅니다. 네. 정확하게 내수 소비를 타겟팅해서 정부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내수 소비가 앞으로 회복되는 그림에서 조금 진척이 안 보이면 또 나와주고 그 다음에 또 받쳐주고 이러한 방향성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부동산도 결국엔 소비 심리랑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인 정책의 어떤 구호가 나왔다라는 걸 밀어서 보면 저는 소비주로 들어가시는 그림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수 소비 관련돼서는 뭐 백주라든지 가전, 뭐 의복, 레저 뭐 이런 것들 저는 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관련되어 있는 비중을 들고 계시는 게 있는데 손실을 만회했어요. 네. 근데 더 들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될지 고민되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는 저는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쪽, 헬스케어,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는 저는 손실 구간 좀 만회하시면 정리하시라는 게 저의 의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뭐 얼마 안 남았지만 이거는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이 생물보안안보법 관련돼서 중국 기업들 제재하는 건 물론 오보다라고 해서 중국 기업이 안 들어갔다 다시 급등하긴 했는데요. 이거 다시 언제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책 기대감이 있을 때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들고 계시면 손실 구간 어느 정도 만회하면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헬스케어 관련 그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헬스케어는 제가 백그라운드 잘 몰라서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집중되고 있는 건 CRO, CDMO, 그러니까 임상하고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파이프라인 잡아서 대신 임상해서 신약 만들어주는 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 꽤 있습니다.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임상을 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그 국민의 DNA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임상 데이터를 같이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인 거죠. 근데 지금 너도 나도 데이터 안보법을 사실 들고 나와서 서로 데이터에 대한 이 차단이 중요하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상원 모두 다 나서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 오보로 해서 중국 기업이 이 제재 리스트에 들어갔었다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들어간 거지 저는 내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당장 대선 끝나고 그 다음 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되는 거는 전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관련되어 있는 임상하거나 CDMO, CRO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랑 좀 유사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쪽들은 중국이 외형 확장을 중국 아닌 다른 나라로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손실 회복을 하면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레이딩 바이로 보실 수 있는 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장 나오는 거 보고 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로봇 AI 반도체. 네. 이쪽은 정부가 계속해서 보조금 주면서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이쪽은 사실 재정 투자를 계속 이미 많이 보조금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합리적인 이 판단으로 의해서 재정을 늘린다고 하면 기존에 많이 주던 산업들은 조금 더 줄 여지가 생기지도 않을까. 네. 이러한 기대감으로 좀 트레이딩 바이로 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좀 반도체나 로봇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때 중국이 재정 이야기하면서 중국이 신품질 생산력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내일도 재정부 장관이 이 얘기를 좀 해줄 거라고 하는데 네. 이게 결국에는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테크 분야에 우리가 얼만큼 재정을 넣을 건지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트레이딩 바이로 해서 조금 매수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런 네. 것들은 로봇 AI 반도체는 좀 괜찮을 것 같고 바이앤홀드로 해서 좀 들고 가시는 건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타겟을 좀 잡고 있는 것들 내수 소비주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첨단 기술 쪽 중국이 육성하려고 하는 뭐 과거에 화웨이로 대표됐던 그런 첨단 기술 쪽은 그런데 중국 정부가 많이 지원도 해주고 또 어떤 지원책이 추가로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과의 관계에도 또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것들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수해서 계속 들고 가시는 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 나와서 한번 올라가면 그게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기간에 일주일, 한 달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정책에 나오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한 달 갈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길게 갈 건지 이런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자료나 이런 걸로 나오게 되면 말씀드릴 건데 네. 그렇게 되면 트레이딩 바이로 그때 좀 사고 팔고의 어떤 로직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회는 뭐 잠깐은 줄 것 같은데 이걸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보통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기로 내일 이제 재정 정책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과거보다 커져서 특히 이제 시진핑이라는 지도자 리스크도 갈수록 이제 고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트럼프라는 또 다른 거대한 리스크가 또 중국에는 뭐 상존하는 리스크고요. 그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경제 변수들,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장기적으로는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팀장님이 하지만 이런 것도 봐야 한다라고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가 계속해서 소비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드리는데 네. 소비는 매수하기에 그래도 괜찮다라고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근거가 네. 일단 주식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많이 보죠.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기업이익이 얼마큼 올랐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멀티플, 심리를 많이 반영하는 거죠. 네. 이게 과거 대비 어느 정도 수준에 내려와 있는지 뭐 이렇게를 많이 보시는데, 멀티플은 사실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이익이 올라간다고 하면 멀티플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요. 이익이 지금 보시는 차트 한번 네. 참고로 같이 보면요. 오늘 가져오신 차트 다 보여주십시오. 네. 홍콩이 이게 마지막 차트인데, 항생 H,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네, ELS. 네. 요 ELS 연결되어 있는 H 지수가 지금은 많이 이제 없어지긴 했죠. ELS가 만기가 이제 끝나서 네. ROE가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금 한 8천 됩니까? 6천 됩니까? 7천까지도 7천. 갔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8천까지 갔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 이익이 홍콩은 올라가고 지금 본토는 아직 떨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본토는 상대적으로 소비주보다는 시크리컬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시크리컬은 정말 이제 안에서의 경기가 반등하는 네. 걸 보여야 같이 커머디티 가격이랑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느린 거고, 홍콩은 여기보다 훨씬 더 소비주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은 소비를 향해서 정부가 타겟팅을 하고 있고, 네. 이미 애널리스트들이 조금씩 이익 추정치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이익 측면에서 전년 대비로 지난해 대비 안 좋을 거냐. 그거는 재정이 이미 나온 것도 있고 앞으로 나올 것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로 올라가는 그림은 굉장히 확고해 보인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 근거 없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 바탕을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왔고 기업이익 반등이 조금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소비를 타겟팅하고 소비를 받침할 수 있는 부동산을 정확하게 정조준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전년 대비로는 올라간다라는 그림이 네. 굉장히 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소비 관련되어서는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다. 내수 소비는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 아무리 규제하고 뭐 관세를 올려도 이건 좋아지는 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중국 안에서의 내수 소비가 그러니까요. 좋아지는 네. 거니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사실 조금 더 마음 편하게 담으실 수 있고 보실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익이 좋아지기만 한다면,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제가 힘을 주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보복관세 60% 때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네. 검토하시는 기관이 있나요? 만약에 그게 실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될지? 사실 모든 품목에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트럼프도 설마 그렇게 할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일기 행정부 때 했던 무역 분쟁도 보면 네. 미국한테 이 나비효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품목들은 관세 올리는 거에서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압력하다가 결국 그때 한번 협상 타결해버리잖아요, 트럼프가. 네, 또. 네. 타결해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 원유랑 대두 같은 거 사주기로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거를 중국이 다 못 사줬습니다. 네. 여기서 한 60%대밖에 못 사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다시 사내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되면 보는 그림은 재정에 좀 캡이 씌워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을 중국 안에 100% 원래는 쏟을 수 있는 거였는데 트럼프가 미국산 원유도 사기로 했었고 대두도 사기로 했으니까 더 사라라고 하면 돈을 좀 거기다 돈을 밖으로 써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정을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드는 거라 주가 상승도 조금 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주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을 이미 쓴 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업사이드가 좀 제한되는 거지, 밑으로 돈을 이미 써서 좋아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밑으로 빠지는 힘이 더 강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업사이드는 트럼프가 되면 좀 제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가치라든지 주식이라는 건 사실 근데 미래의 리스크, 언제 있을지 모르는 미래의 리스크까지 다 감안해서 오늘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라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사실 또 언제 때, 도대체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정말 반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되면 중국 증시 방향은 단기적으로나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누가 되든 사실은 뭐 중국 증시에는 이미 반영된 악재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미중 갈등은 모두가 상수로 놓고 보시는 스탠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도
이미 많이 우리가 지금 60%라는 숫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100% 여기에 지금 가격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녹여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트럼프가 토론 이후로 좀 사실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박빙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거는 트럼프가 정말 되고 관세를 정말로 60% 대한 얘기를 힘주어서 막 하게 되면 여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실제 60% 때리면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미국 내 물가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레버리지용으로 쓰겠죠. 그렇지만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참. 근데 일기 행정부 때 중국한테 관세 부과했을 때 보면 그때 중국 주식이 실제로 내수 소비주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관세를 아무리 부과해도 소비가 좋은 건 막을 수 없다는 로직이 작동을 하긴 했었거든요. 코로나도 없었고 그때는 고용이 이만큼 나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번에도 중국 안의 시장도 워낙 크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그림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가 되게 되면 내수로 버티지 않으면 수출로는 정말 힘들 것이기 때문에 관세 올리는 건 답이 없잖아요. 환율도 지금 강세로 중국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되더라도 내수를 자극하는 그림은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팀장님 나오신 김에 중국에 대한 뭐 공급망도 재평되고 중국에 대한 어떤 수출 장벽이 여기저기서 높아지면서 중국이 자꾸 저가로 만들어서 밀어낸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그런 스탠스를 취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이 이 어디 삼선 도시에서 테무 통해서 칫솔을 만들어가지고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치죠. 뭐 정부 당국자가 그 가격을 100원 더 낮춰 이렇게 하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일단 중국 안의 상황을 보고 왜 이걸 수출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3입니다. 중국 안의 소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저가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안에서.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저가 제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저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박리담회 해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팔아야 그나마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기 시작했고 밀어내기를 밖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그나마라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저가를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정부 입장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비싸든 싸든 저가든 고가든 만들면 생산은 해야 되고요. 고용은 유지가 됩니다. 그걸 만들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나름의 선순환 사이클을 중국은 유도를 했던 겁니다. 이 저가에 밀어내기에 이 과정에서. 그렇지만 이게 내수와 연결이 돼 있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진 거죠. 환도 강세로 가고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관세도 올릴 거니까요. 어제 보니까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가 아주 좋았다고 내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출을 말하는 거예요? 내수가 사실은 화웨이는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맞고요. 다만 전체 총량적인 스마트폰 판매량이 엄청 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브랜드에서 이제 화웨이로 좀 넘어온 그림들이 강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여전히 사실 애국 소비, 중국이 국산화하는 그림에서 화웨이를 조금 더 선호하는 국민들의 어떤 중국 안의 인민들의 이러한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화웨이의 이 브랜드들을 보면 신규 라인업들이 OS를 다 자체 OS로 갈아 끼워버렸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없애고요. 홍멍이라고 해서 자체 OS를 이미 개발하고 있었는데 홍멍만 구동이 가능하도록 탑재를 했고 원래는 어플이 한 5,00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향후 한 10,000개 정도 이제 굉장히 꾸준히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언급도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면 어차피 사실 안드로이드 쓰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중국 안에서의 정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러면 화웨이로 신제품 나온 김에 갈아타자 이러한 그림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은 어때요? 애플은 2위로 떨어졌고요. 사실 마켓쉐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추가로 이러한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중국에 대한 이런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 무역 분쟁 때도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어플이 제대로 업그레이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어플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게 굉장히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내가 구글 캘린더로 했던 것들, 뭐 애플로 했던 것들이 이게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화웨이로 좀 바꾸자. 그리고 7나노 언제까지 양산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양산해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신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중국이 애플 불매 운동도 사실 하긴 했었죠. 네.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바꾸는 교체 작업도 한번 했었기 무슨 때문에 연예인이 또 뭐 무슨 말 했다 그러면 확 SNS에 올라오고 그러더군요. 애국적 네. 발언하고 이러면 네, 그죠? 그런 네. 것들이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총량적인 증가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플 비싸잖아요. 200만 원 가까이 하는데 뭐 중국에서도 크게 쌀 것 같지는 않고 네. 물론 일선 도시들이 소득은 높지만 팔리는 거 보면 그동안 신기했거든요. 그 비싼 핸드폰이. 그게 결국에 자산 가격 효과가 많았죠.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사실 큰 역할을 했던 건데 네. 만약에 이번에 정말 가격이 안정되는 그림이 유의미하게 보인다고 하면 스마트폰 판매도 사실상은 전년 대비로 늘어나는 그림들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의 내수 시장, 소비 시장 오늘 이야기했는데 내일 조치가 내일 재정 정책 발표가 되고 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조 위안이 되느냐, 4조 위안이 되느냐, 2조 위안이면 얼마예요? 그럼 우리 돈으로 380조 원 정도. 400조. 네.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 한 10배 되죠. GDP 보면. 네, 그 정도 그러면 됩니다. 400조면 우리로 치면 추경을 40조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추경 10조, 20조 뭐 이렇게 하니까 그죠? 대충 가늠은 됩니다. 네. 코로나나 이럴 때 연준이 양적 완화할 때 1,000조씩 막 이렇게 해서 합쳐서 4,000조 막 이렇게 미국이 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랑 겨누어서 400조 정도 한다면 분명히 그 굉장한 양의 유동성을 정부가 내놓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는 통화로 그냥 단순히 이 돈이 안에서 돌게끔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현금을 쥐어주는 방향성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 소비를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요인이 중국이 이구안신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면 몇 %씩 깎아주는 거죠? 네. 헝거법 그만 네. 쓰고 새 거 사라. 네, 그럼 30% 정도 깎아줍니다. 통장. 네, 네. 그럼 70% 정도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경기도 좋아질지 모르겠고 부동산 가격도 계속 떨어질 것 같고 굳이 내구재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주로 보조금 주는 게 가전이랑 자동차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고장만 안 나면 그냥 쓰면 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거 바꾸지 않았는데 직접 현금을 쥐어주는 사이클로 가면 그때부터는 요게 조금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 보시면 가전, 자동차, 스마트폰까지 연결해 보면 이런 것들은 고용 창출 승수 효과가 높은 산업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조금씩 이제는 단추가 풀릴 수 있는 고용이 좀 풀리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 놓고 조금 돈을 쓸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돌 수 있는 기반들이 조금씩은 생길 수 있겠다. 네, 그런 것들도 연결해서 저는 소비로 말씀을 드리고 있긴 경제하는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재정 정책, 특히 현금 주는 재정 정책 할 때 그 불경기가 고착화되기 전에 사람들이 우리 경기는 항상 안 좋아. 나는 더 저축을 해야 돼. 이 마인드가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그 정책이 돼야 효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본처럼 아무리 돈을 현금을 쥐어줘도 빚 갚고 또 저축해버리고 금리도 낮은데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앞으로 또 이것 말고 내일 발표 말고 우리가 중국 관련해서 지표나 뭐 이벤트나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 중에서 부동산 관련돼서 네. 거래랑 가격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달 나오는 지표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는 10월 달부터 10월 달 데이터가 11월에 발표되거든요. 지금 10월에 당장 나오는 건 9월 네.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11월 달에 나오는 10월의 물가, 그 다음에 특히나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이런 것들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정부가 푸는 돈이 통화나 뭐 재정으로 중국 정부가 푸는 돈이 부동산이나 자산시장으로 안 들어가게끔 중국 정부가 아주 뭐 애를 쓸 텐데 팀장님 입장에서는 자산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가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경기가 살아나야 하는 거고. 네, 그래야 사람들이 집도 사고 물건도 사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고용도 네. 늘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되게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다고 생각했던 게 고착화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우리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왔던 기간이 너무 중남미 길었어. 국가들도 다 그때를 놓치면서 아무리 풀어도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 고착화됐던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핵심이 사실상 기업 규제긴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갑작스럽게 엔트 파이낸셜 같은 거 상장 못 시키게 하고 네. 그 다음에 게임은 아편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사업 잘하고 있는 텐센트 주가가 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부유해야 되니까 교육은 모두 다 동일하게 받아야 돼. 사교육 안 돼. 그래서 미국에 사실 굉장히 큰 중국 사교육 업체 2개가 있었는데 거기 막 급락하고요. 근데 이런 규제가 실제로 제가 이렇게 세미나 다니면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더 나올 게 없는가? 이게 중국의 부정적인 심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이벤트였거든요.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로 연결되는 거 네,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법안을 만들어서 네. 규제를 많이 해왔고 이제는 더 규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단 반독점법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업계에서 하나의 기업이 이 산업을 쥐고 흔드는 건 불가능하게 막아버렸고요. 그래서 알리바바의 역할을 많이 좀 취약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2번째로는 데이터 안보법, 디디 추신 같은 거 막 상장 폐지 시켰죠. 이런 거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관련되어서 이런 걸 독점해서 가져가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네.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 연결해서 위챗페이에서 알리바바에서 위챗페이가 원래는 안 됐고요. 그다음 징동이나 위챗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에서는 알리페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거래 데이터는 그 회사만 소유했었어요. 네. 그래서 자금의 트랜잭션을 다른 데서 정부가 볼 수 없었는데 이걸 법안 만들어서 정부가 다 국유화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규제를 더 할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고 이 규제가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추가로 나올 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그래도 많이 해소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책들 나온 다음부터 중국에서 진짜 아까 말씀 텐센트라든지 뭐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혁신 기업들이 어느 순간 뭐 등장했다는 뉴스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중국 경기가 빠르게 무거워졌어요. 그죠? 중국 증시 미국 증시보다 우리가 증시 잘 모르니까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지수 상품을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홍콩이 본토보다 조금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중국은 본토 시장, 홍콩 시장 나눠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홍콩이 최근 이 2주 동안 가장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네.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방안도 지금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토에 있는 A50 지수나 CSI 300 지수 전 좋게 보고 있고 홍콩으로 조금 더 포트를 확장해서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홍콩 항생 H 네. 그리고 항생 테크까지도 저는 괜찮게 보는데 지금 급등하고 나서의 구간에서는 본토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A50, CSI 300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내일 중국이 대규모 재정정책 발표할 것 같아서 그 내용 들어봤습니다. KB증권의 박수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